The first game we're gonna further ado, green. Red light.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문화, 한류에 빠져들고 있다. 그 관심은 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사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Winning films, Korean culture has been making a name for itself around the worl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Now, that success has been recognized in the pages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Hallyu, japchae, K-drama, it's a mukbang. 전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한글 창제의 신화를 넘어 진정한 한글의 의미와 가치, 탁월함을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그 5번째 이야기는 고대 인도의 성명 기론과 한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고려대학교 국어문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정광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는 성명기론과 한글 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12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한글 제정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우리가 한글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아 오신 선생님분들 중에는 이걸 통해서 한글 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한편 또 그전에 얘기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이야기들에 어떤 반발심이 생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 창제에 대한 우리의 식견을 새롭게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한편 여러 시청자들께서 마음을 열고 정광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는 사실 그동안 지난 4차례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성명기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또 이것이 한글 창제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한글 창제에 이용되었을지에 대한 정광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음성학 연구소인 파니니의 8장이 현대 언어학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고요. 또 15세기까지 거슬러 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글을 만드는데 그 근거로 제공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4차례 방송에서 군데군데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8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불경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문법사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니니가 지은 8장은 세계 언어학사에서 조금 소개는 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그 불경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굴절어 문법의 문법 연구를 한 것이 8장입니다. 이 8장은 일반 문법서와 달리 짧은 잠언으로 굴절어의 문법을 소개하고 그걸 숫자로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문장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그 굴절을 하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시를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8장을 읽으면은 고대 산스크리트의 문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은 비가라론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경은 그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대장경은 불가의 경전을 집합해서 부르는 말로 일체경이라고 하고 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장경이라고 부르죠. 원래 불경을 총칭하는 전통적 용어는 삼장이라고 합니다. 불가의 세 분야의 경전을 말하는데 삼장은 첫째는 경장, 스티아 피타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의 경장이 있고 율장, 비나야 피타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다하마 피타카라고 하는 논장이 있습니다. 이 셋을 삼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총괄해서 경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장경은 불경만이 아니라 후대의 불자들이 저술한 불교의 사서나 전기나 예를 들면 삼장법사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전, 일체경 의미 이런 것들이 이 사전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타 불교학 관련의 주요 저술과 자료를 총망라해서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비가라는 그 비아크라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분석하다라는 말인데 문장을 분석해서 그 단위들이 어떻게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그 비가라론이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분석문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불경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비가라론에 대한 많은 해설이 여러 불경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내가 비가라론이라고 또 따왔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고 사마시가 만든 진나라 이후에 인도에서 성립한 삼장을 한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도 불경을 만들었는데 그런 문헌들을 포함시켜서 이걸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이제 8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스크리트 혹은 뭐 버머의 이제 문법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산스크리트 문법에 이미 그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명사 변화나 동사 변화의 내용들이 이미 그 비가라론 혹은 이 8장에 담겨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듣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과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문법서가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불경 속에 들어있는 비가라론 8장의 문법 이론을 들여왔을 때 이 문법 이론은 형태론이나 통사론 이 부분은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고리어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와는 문법 구조가 달랐어요. 그래서 형태론이나 통사론 이런 것은 이 중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다만 음성에 관한 것은 산스크리트어나 중국어나 다 인간의 발음으로 발음이 돼서 문자로 적히니까 이 음성에 대한 연구 이것을 이제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비가라론이 중국 불경, 한약 불경 중에는 성명기론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가라론을 성명기론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법 부분 빼내고
음성학에 관한 이론만으로도 비가라론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음성학이고 8장의 앞부분은 거의 이 음성학인 성명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발음이 이것이 음절이 돼서 그것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고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얽혀지는가, 아까 말한 짤막한 잠언으로 소개를 하면서 의물론과 형태론 그리고 마지막 통사론까지 이제 8장에서 소개를 하지요. 이 그 8장은 중국의 한역 불경에는 자서로 소개가 됩니다. 글자를 소개한 글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법 규칙들을 수트라라고 하는, 수트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실이라는 뜻인데 그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 불경 속에서는 8,000송의 개송이 있었다, 수트라가 있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8장에는 3,998개의 수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트라, 즉, 그 문장 형성의 규칙들은 아마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굴절의 두 가지 방법, 즉 우리가 체원이라고 부르는 명사의 고경이 있고 데크렌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 컨주게이션이 있는데 이런 동사의 활용과 명사의 고경이 8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8장이라는 건 8개의 장으로,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1, 2, 3장이 의문이에요. 이 의문에서 끝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형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디언다성이라고 소개한 티나타라고 하는 그 동사의 활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반토에 적기는 소만다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반다성이라고도 하는데 수반토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의 그 명사 고경을 얘기합니다. 티나타, 즉 디언다성이라고 하는 동사의 활용에는 자동사가 있고 이걸 그 산스크리트어는 파라스마이라고 하는데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아트마네라고 해요. 이 두 개로 나누어서 각기 자동사와 타동사 각기 9개의 변화를 합니다. 그럼 모두 18개의 동사 활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동사와 타동사에는 변화가 있을, 그 3개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수와 쌍수 그리고 복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 단수, 양수, 복수로 오늘날의 우리가 서양문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에 의한 변화도 이미 8장에서 했고, 그리고 한자의 번역이니까 설자유, 자기를 얘기하는 것, 즉 1인칭이죠. 1인칭이 있고, 설타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 2인칭이 있고, 당체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이야기, 3인칭이 있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서양 문법, 우리도 같이 배웁니다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8장이 서양 문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삼장법사전에 디언다성, 그러니까 티나타라고 하는 동사의 활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부하바라고 하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그 변화를 3인칭 단수의 그 현재 미래 과거, 그리고 2인칭 단수의 현재 미래 과거,
1인칭 복수의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분류표를 만들어 놨어요. 소반다성이라고 하는 명사의 고경은 산스크리트어의 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주격, 대격, 국격, 위격, 종격, 속격, 어격, 혹격과 같이 8격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서 명사의 변화를 포로사라고 썼는데 푸르사란 산스크리트어고 영어의 퍼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로 해서 그 변화형을 보였습니다. 그 삼장법사전에는 한자로만 쓰여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를 제가 찾아 넣었어요. 네, 계속해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훈민정음에서 얘기하는 뭐 전탁이라든지 전청, 전탁 이런 뭐 그 불청불탁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역, 뭐 쌍기역, 뭐 그 이응 이런 글자들의 음가, 뭐 차청의 이제 키읔이나 이런 것들의 음가를 나타내는 이제 구별들이 바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비가라론의 어떤 이제 구분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겠죠. 예, 이제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그 비가라론의 음성 연구입니다. 네. 비가라론을 한자로 번역할 때 기론이라고 했고,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간의 발화음을 학문적으로 용부하는 그 비가론적인 생각의 성명기론입니다. 성명기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성명기론에서는 현대 조음성학에 뺨치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방법의 음원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조음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조음 방식과 조음 위치에 따라서 그 음원을 분류하고 그것으로 문자화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원래 기본적으로 그 불경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모음과 자음으로 돼 있어요. 마타라는 그 모음 14개 또는 12개, 대반열방경에는 범자의 14자, 그리고 시담자기에는 그 시담의 12자의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체음이라고 해서 체문이라고 해서 그 36개의 자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다는 영어로 머더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음이라고 번역해 쓰고, 체문은 바야나라고 그래서 부속되다, 소속되다, 장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다에 비해서 체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은 모음에 부속되어 있는 걸로 고대 인도인들은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문을 보면은 우리 훈민정음의 순서와 똑같이 가, 카, 가, 그하, nga 하이 5개로 만들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유성 유기음 그 하는 중국어에도 그리고 티베트어에도 파스파 문자에도 우리말에도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앞에 거를 전청, 차청, 불청불탁, 그 다음에 전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게 우리 그 훈민정음의 글자들입니다. 네. 그 사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칠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칠음은 이제 아설순치후의 5개의 조 위치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입술과 이와 경국의 연국의 목구멍.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 아설순치후에 맞추어서 대표자를 하나씩 만듭니다. 아음의 기역, 그 다음에 설음의 니은, 그 다음에 순음의 미음, 치음의 시옷, 그 다음에 후음의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인성의 가액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열급자를 만들고 어떤 건 이체자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글자를 만드는데 칠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설음과 반치음을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아까 얘기한 아설순치후에 반설 반치를 더 넣어서 칠음이 됩니다. 이 칠음은 이미 중국에서도 유행을 했고 그 정초의 통지에 칠음약이 있어서 이 칠음의 그 발음 위치와 그 발음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최만리의 그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대답에서 사성칠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르면서 뭐랄까 이제 반대하는 신하들에 대한 이제 세종의 질타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성칠음이 뭔지 또 거기에서 분류된 자모의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세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신하들의 모습이 무척 답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언어의 그 의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그 문자에 담긴 그러한 자모의 수, 특히 이제 의문의 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모의 수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대응 관계를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 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성운학의 시작은 멀리 그 수나라 때의 절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총집합한 것이 송나라 때 만든 대선중수 광운인데 이 광운의 36성 208운으로 정합니다. 이 36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한자음의 첫 자음들이다 그런 건데 그 후에 바로 지분에서는 35로 줄이고 또 운해에서는 31로 줄이고 좀 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36자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36 그 체문에서 가져온 것이고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훈민정음의 글자 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자모의 수는 그렇게 그 이미 기존의 자모 수를 따르는 경우가 폭 많습니다. 그 불경의 성명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에서 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대 인도의 성명 기론에 의거해서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발달한 음성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에서 한편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이제 불경이 이제 번역이 되었고 중국의 이제 고승들이 스스로 이제 불경을 쓰기도 하고 또 한역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대장경에 이제 그 모이는 과정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비가라론이라는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팔짱과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그 당시 승려들이 이 비가라론을 알고 배웠을까요? 네, 그 불경에는 비가라론에 대해서 한자로 비가라, 비가라나, 비가라남, 비가라론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어떤 때는
성명기론으로도 그냥 써놓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가라는 문법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음성학인 성명기론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비가라나 비가라남 이것은 모두 범어의 비아카라나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쓴 건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스크리트어로 이건 분석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분석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가라론이 불경 안에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푸르사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열심히 배웁니다. 불렴이 한역한 보살영락 본업경에 보면은 학원에 불도에서 배워하는 12개의 경, 시부부경의 하나가 비가라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불도들은 이 시부부경의 하나인 비가라나를 배웠죠. 또 측천부 때 당에 들어와서 활약했던 가섭도 12살에 외도로 출가를 해서 파라사라에게 성명 즉 비가라론을 배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남인도인으로 60세에 삼장을 나나 불교로에 귀한 가섭, 본 이름은 보리류지인데 이 사람이 그 대보족경을 썼어요. 거기에 그 스스로 쓴 서문에 자서에 보면은 남척죽국 정행 파라문종 자기는 남척죽궁의 그 파라문의 집안이고 성은 가섭이다. 그리고 나이가 12살 때에 외도로 출가해서 그 파라사라를 섬기고 성명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성명기론을 배운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당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에 유학을 가는데 이들도 거기 가서 이 비가라론과 성명기론, 비가라론보다는 성명기론을 더 많이 배웠겠죠.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라 현장인 그 삼장벽사 일대기를 쓴 그 삼장법사 전에 보면은 현장이 자기 스승인 계현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계현법사가 성명기론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적어 있어요. 즉 계현법사 겸 학 바라문서 계현법사가 바라문서를 공부했고 아마 이 바라문서는 8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범서를 배웠고 이것이 이름하여 기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의 스승인 계현법사도 비가라론을 배웠고 그리고 물론 삼장도 배웠습니다. 7세기 중엽의 인도 출신의 스님으로 이구의 보살 소문 불법경이라는 한역한 학성 나제 이 사람의 중국 이름은 복생인데 이 사람은 성명왕에 통달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 나제라는 스님은 당 고종 6년에 장안에 왔는데 불경의 경율론의 3장 1500부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황제의 칙명으로 현장법사와 함께 장안에 지금의 서안이죠. 대자원사에 거주하면서 불교의 한역에 몰두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 다 당에서 성명학, 비가라론 그리고 8장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성명기론, 성명학을 이제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편 이제 이 성명학을 기반해서 나온 성운학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반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제 반절의 그 표현법 혹은 이제 반절의 그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절에 대해서 사실은 훈민정음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반절 표기법은 뭔지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훈민정음을 반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문을 반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훈민정음이나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반절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 반절은 그 중국에 온 서역의 역경스들이 만든 겁니다. 역경스들이 이 중국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불경을 번역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어를 배우려면 한문을 배워야 하고 한문을 배우려면 한자를 알아야죠. 근데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죠. 물론 이제 그 한자를 만드는 그 육서 중에 상형, 뭐 회의, 지사, 전조, 가차 그리고 해성 또는 형성이 있는데 이 형성 부분은 글자 하나가 발음을 암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풀초자의 위에 초두변에 밑에 조자를 쓰는데 밑에 이 조자를 왜 갖다 쓰느냐? 이 풀과 관계없는 건데 이건 발음을 왜 갖다 쓴 겁니다. 그런 그 해성의 방법 또 우리는 그걸 형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방법으로 만든 한자가 80%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발음을 따로 배워야 해요. 이 서역에서 온 역경스들도 이 발음을 배우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글자는 뭐 보고 쓰면 되지만 또 뜻은 뭐 익히면 되지만 이 발음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배우는 것을 찾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한자에서는 지금법이라고 해서 이 글자는 이 글자와 같다. 예를 들어서 동역동자는 한 가지 동자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역경승들은 그 서역의 산스크리트 문자처럼 그 한자음을 한 음절로 생각하고 맨 앞에 있는 자음과 그 다음 부속을 둘로 나누어서 마치 범자가 산스크리트 문자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그 체문과 마다 이렇게 나누어 본 것처럼 두 개로 나누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글자를 첫 성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글자를 운이라고 해서 성과 운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절이 방법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절 상자를 성으로 하고 반절 하자를 운으로 하는 그러한 반절법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반절법이 나온 다음부터 거의 중국의 모든 운서가 반절법으로 한자음을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반절법이 한자음 표기에 효과가 있었다,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반절법이라고 하는 이제 표음의 방법이 한자음을 읽는데 사용이 되고 또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데도 사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반절은 그럼 어디서 그 이론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요? 우리가 이 반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훈봉자에 붙어있던 언문자모의 부제가 속소의 반절 27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문이 반절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언문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한자음을 표기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반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대 인도에서는 글자를 따로따로 가르쳤어요. 처음에 바야나 체문과 뒤에 오는 마다 모음을 따로따로 가르쳐서
그 각각을 배우는 걸 반자교라고 합니다. 하나를 반자로 본 거죠. 이 둘이 결합해야 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반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범자가 나중에 발달해서 식담이 되는데, 식담이란 말이 뭐 여러 가지 상서롭다, 뭐 그런 뜻이다, 뭐 거기서 온 거다라는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뭐 불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식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시드하라고 하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과거 수동 분사에다가 중성명사의 주격 단수 M을 붙여서 식담으로 만든 파생어죠. 그래서 완성된 형태란 뜻이요. 그 불경을 보면 반자교, 반자론도 있는데, 반자교라는 건 그 체문과 마다를 따로따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걸 논한 게 반자론이고, 만자교, 만다론도 있어요. 이것은 이 두 개를 결합시킨,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킨 글자 그대로 범자를 가리키는 거, 이것을 만자교라고 해요. 그래서 식담이라는 것은 만자라는 의미다. 나는 그렇게 보고, 불경의 반만이교가 도처에 등장합니다. 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반자교, 만자교의 두 가르침이다 라고 봐야 하고, 그 반자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가리키는 거고, 만자교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를, 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자론이라면 오늘날 얘기하는 알파벳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 만자론이라고 하면 자음, 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음절 문자, 음절 단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반자론이 불경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사용된 한자음을 반절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자음도 반자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그 범자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동력동자는 덕홍절이라고 합니다. 큰 덕자의 덕, 거기에 D와 홍의 옹, 이걸 붙이면 동이 되니까 덕홍절, 이렇게 해서 덕홍절이라고 원래는 이게 덕홍절 하지 않고 덕홍반 그랬어요. 반절의 반을. 근데 당나라 때에 그 알록산의 난리가 있은 다음부터 반자는 기히 문자가 돼서 반을 없애고 절로 해서 그 덕홍반 하지 않고 덕홍절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자음의 표음에서 반절이 계속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도 그것이 이제 그 한자음 표기의 반절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반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나 오늘도 한글이 반절로 했다 그러면 그 반절이 뭔데 하는 사람이 많고, 반절이 원래 역경수들이 발견한 그 한자음의 표기다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몰랐었죠. 사실은 이 반절음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관심이 있는 중요한, 왜냐하면 모든 운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거,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 중국에서 발행되는 거 말 것도 없고 다 반절법으로 한자음을 표시를 해요. 그 성문학의 기초가 되는 반절이 그 인도 성명기론의 반자론, 만자론에서 왔고, 반자론이 일종의 알파벳이라면 만자론은 그걸 합쳐서 음절화시키는 기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니 한글이 바로 그렇게 자음, 모음 따로 만들어졌는데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그런 이제 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문자 체계여서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불경 번역으로부터 온 이 반자론 혹은 만자론, 이것을 합친 이 그 반절이라는 것이 한글 창제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
좀 직접적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한글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될 때에는 가족 중심이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집현학자들이 거기에 참가를 했고, 그러다가 채말리의 반대상소가 나와서 이제 신미대사가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족 중심으로 이제 한글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인 게 파스파 문자였고, 그 세종과 그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던 문자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문학적 지식이죠. 그건 이제 집현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반절상자를 초성이라고 하고, 반절하자를 둘로 나누어서 중성, 모음자와 종성, 코다로 나누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이 삼분법은 성문학에도 물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장의 방법입니다. 발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음절 초에 나온 자음과 음절 말에 나오는 자음이 인터널 샌디에 의해서, 연성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서 초성의 자음과 종성의 자음을 구분을 했는데, 어쩌려고 그랬는지 세종은 초성, 부용, 종성, 그래서 초성과 종성은 같은 자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미 스님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집현학자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종성은 따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초성의 17자, 중성의 11자, 그리고 이제 종성의 처음엔 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17자 다 써도 되지요. 근데 이제 해례본을 보면 8종성 가정형을 해서 8개의 종성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그 5번째 이야기로 오늘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과 한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어떤 역사 이야기보다 더 가슴 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강의 소감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힘드셨죠? 네. 정말 할 얘기 많이 빠졌는데 그건 제 책으로 대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이 성명기론만 이해를 하시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혹시라도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은 분들은 언제든 좋으니까 논문이나 저서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